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항의 위상 한번 물어볼게요. 컨테이너, 보통 이제 컨테이너 기준으로 하거든요. 다른 항물들은 정량화 안 돼 있어요. 컨테이너들은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량화 돼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한번 물어볼게요.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 세계 부산항은 몇 위 정도를 차지하겠어요? 몇 위? 6위. 또? 5위. 2위. 또 다른 건 없나요? 예? 2위. 아직도 아까 누가 6위라 했죠? 6위입니다. 7위입니다. 7위. 가깝게 해주세요. 뭘 갖고 싶어요? 저 당연히 저거죠. 뭘? 불구라메. 좋습니다. 그래, 또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부산항이 아까 얘기 환적, 환적 항만으로서 이제 세계 환적 항만이 있단 말이에요. 몇 위 정도가 되겠어요? 부산항이. 3위 또? 2위. 누가 2위를 했습니까? 부산항이 2위예요, 2위. 대단하죠? 그래서 부산항이 총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면은 7위고, 환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면은 2위입니다, 2위.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시 뭐 갖고 싶습니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부산항 위상이 대단하죠. 우리가 부산항에 살면서 이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북항이 현재 부산 본항이었는데 그걸 시민한테 되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 부산 신항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산항의 위상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산항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자, 북극항로에서 이제 빨리 맞추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북극항로라는 것은 유러시아 대륙 북쪽 해안을 따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통로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 대비 한 30-40%의 거리 단축 효과를 가지고 또 기후 변화로 얘가 계속해서 해빙이 되고 있습니다. 해빙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30년도 정도 되면은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운항이 가능하지 않나. 해빙이라는 것은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상업적 활용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업적,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할게요. 중국 애들은 이미 상업적 운항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지금 중동 전쟁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 리스크,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옛날 글로벌화가 아니고 이제는 다극화가 돼버린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국가 물류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항은 진해항 개발, 거제 통영 조선 이런 해양 플랜트 산업, 조선 산업, LNG 인프라 등으로 인해가지고 북극항로에 유리한 경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북극항로의 종류에는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북동항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북서항로가 있고, 북극 지점을 향해서 가는 이 북극 횡단 항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나라 북동항로입니다. 그죠? 이 북동항로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쪽은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은 이쪽이잖아요. 그죠? 미국을 이쪽에 타고 갑니다. 사실은 그 영감이 아이슬란드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영감이 보니까 아이슬란드 말고 이제 그린란드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린란드가 사실은 큰 이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 북극항로에서 북동항로에서 메인을 쥐고 있는 것은 북서항로든 요든 메인을 쥐고 있는 건 뭐냐면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그 쉐빙성뿐만 아니라 그 항로 표지라든가 그 곳곳에 항만을 갖다 그 기점마다 항만을 그 중간에다가 항만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쪽에 보면은 LNG든 그 원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얘들이 용유를 팔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내고 있는데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뭐냐면 이 북극 항로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러시아가 다 차지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은 이 덴마크 보고 아이슬란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행사입니다. 근데 이 아이슬란드가 아주 제가 보니까 오히려 그린란드가 더 욕심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게 같은데, 그죠? 어쨌든 이 세 개의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 트럼프가 이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물류 허브, 또요. 물류 허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치중학적 요충지가 되거든요. 치중학적 요충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보 경제적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갖다가 미국이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풍부한 천연 자원들이 많이 있어. 히토류든, 여기에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풍부한 히토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북동항로와 수에즈 운항의 경유의 거리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덜란드 로텐들담을 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2,000km 정도, 그죠? 요는 뭐냐면 15,000이잖아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죠. 예. 물론 이제 여기에 감으로써 풀 스피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여기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는 또 시간이 좀 지체됩니다. 요런 뭐 있지만은 어쨌든 배의 선종에 따라서 12나트 나가는 배, 24나트 나가는 배는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일수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장점이 있고, 거리에 대한 장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베링 해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베링 해협을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을 뭐라 한다? 북서항로로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을 뭐라 한다? 북동항로입니다. 북동항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영향권에 접어들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하고 외교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순간에는 오지 마 하는 순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입되는 배들은 아이스 레벨의 일정 등급을 맞춰야 됩니다. 일정 등급이 없으면 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설령 쉐빙선이 깨가지고 안 내주더라도 배가 이렇게 한 회차 마치면은 배 외판이 상한다거나 여러 가지 페인트가 망가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극항로에서 다시 한번 부산에서 로텔담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가는 것은 15,000km, 24,000km 이렇게 약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렇게 북서항로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북서항로로 이렇게 갈 수 있고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거고요. 제가 여기서 왜 이걸 했냐면은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은 뭐냐면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거든요. 국제 복합 운송을 하는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인데, 그러면은 제가 왜 이 그림을 했냐면은 과연 북극 항로를 만들었을 때 부산항이 과연 지금같이 허브 항만이 될 것인가, 허브 함적 항만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몇 개 봤어요.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사람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선점을 했더라고. 인천도
엄청난 영향이 있고, 뭐, 동해도 뭐, 우수하고, 뭐, 강양도 우수하고, 목포도, 그거 다 순다 거짓말입니다. 저 컨테이너 항만만 하나가 나중에, 컨테이너, 왜 부산항이 컨테이너 한적 항만인데 대한 부분을 설명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요 답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울산항도 우리도 해줘. 포항도 우리가 해줘. 여기에서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미친나 이 생각이 든다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찡따오던 요쪽에 있잖아요. 그죠? 요쪽에 있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로상이 너무 많이 벗어나. 메인 항로상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쭉 내려오는 이 항로 정해져 있어요. 메인 항로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 쭉 내려온다고요. 요 홋카이도하고 산린 사이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부산을 통해서 내려간다고요. 부산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홍콩을 돌리다가 또 어디로 간다? 싱가포르 돌리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항로를 잡거든. 메인 항로가. 근데 울산도 가고 강양도 가고 인천도 가고 저 중국에 있는 찡따오도 가고 이렇게 하면 컨베이를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산에서 로테르담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송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나중에 제가 그 효과를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러시아에서 잔존하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LNG, 그죠? 원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세빙 레벨에 속하거든요. 그런 배들이 굉장히 비싸게 만들었어요. 과거에 그 대우조선이든 뭐 삼성이든 만들었거든요. 뭐 현대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른 배보다 한 1.4배 정도, 5배 정도 비싸요. 조선 비용이. 근데 그런 배들이 실컷 목적지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항이라든가 요게 거대한 터미널, 저장 오일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애들이 실어 놓고 그 애들은 또 그 로딩 포트로 가가지고 또 짐을 싣고 이렇게 하고 부산항에 그 거대한 그 오일 그 터미널에서 이제 그게 적재해 놓으면은 그 저장을 해 놓으면은 나머지 북극 항로할 수 없는 그런 일반 그 선박들이 그걸 짐을 싣고 그 애들은 운임이 싸잖아요. 그 애들이 이제 필요한 곳이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이 지금 울산이나 아니면은 저 여수에서 그렇게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배를 가지고 저 곳곳에 이렇게 다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컨테이너 대형 모선을 봤듯이 이런 경우도 틀림없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가 있잖아요. 이런 기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요 기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환저 화물들이. 이거는 아주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철도에서 움직이거든요. 국제 복합 운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와 희망봉 경로의 항로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부산 신항에서 로텔담 항로를 이용하는 이 경우를 해가지고 보니까 수에즈 운하를 항로할 경우에는 이렇게 통과합니다. 이렇게 통과하니까, 만에서 한 11,150 정도, 만에서 11,000 정도 되고, 마일입니다. 마일 단위로. 희망봉을 지금 HM인 같은 희망봉을 둘러서 가거든요. 이렇게 같은 경우는 14,000에서 15,000 정도 마일이 됩니다. 노티컬 마일이 됩니다. 자, 거리 차이에서 요것만 봤으더라도 3,500에서 4,500 마일 정도가 일어나거든요. 킬로미터 기준을 봤을 때는 6,500에서 8,000km가 더 갑니다. 실질적으로. 요 차이만 봤을 때. 시간 차이도, 컨테이너 평균 속도 보통 보면은, 한 20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일에서 한 10일 정도가 더 소요합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면 약 30% 가까이 항해 거리를 단축할 수 있어 대부분 상선은 수에즈 운하를 선택한다. 지금 푸티가 미사일 쏘고 있으니까 못 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순간에 뭐냐면 해상보험에서 보고를 안 해줍니다. 해상보험에 보고 안 해주는 순간에 통과하다가는
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로켓 맞아가지고 깨지면은 화주는 그냥 전손 처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 수혜제 운하도 마찬가지고 홍해도 마찬가지고 러이더 해상보험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쪽 가는 것은. 왜냐면 보험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희망봉을 둘러서 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 두 개의 경우고, 그래서 부산항 로텔담 컨테이너 항로 희망봉 경유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HM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망봉을 둘러서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중해 항로도 이렇게 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죠? 지중해 항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항 일수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 찡따오에서, 요 사우스 어디입니까, 요게? UK 가는데 58일 걸립니다. 부산에서 55일, 상하이에서는 50일 이렇게 쭉 나오죠. 싱가포르에서는 40일. 이렇게 이제 그 항로 거리가 이렇게 결정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로에서, 노드에서 노드까지가 이렇게 운항 일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자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나 희망봉, 북극 항로 이렇게 했을 때 킬로미터 단위로 했을 때 27,000, 15,000 됩니다. 22나트를 기준으로 22나트는 우리가 아워 단위로 해가 했을 때 한 41km, 시간당 41km를 주파합니다. 여러분 24,000개 싣고 다니는 배들이 시간당 한 41km, 실제로 26나트 그 배들은 디자인 엔진을 하면 26나트인데 26나트. 근데 보통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경제적인 속도로 달립니다. 41km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시간당 수혜제 같은 경우에는 20.5일, 희망봉은 20.7일, 북극 항로는 15.5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단축 거리가 수혜제 경유하는 거하고 희망봉 경유하는 것에 비해서 5,000km, 12,000km가 차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운임 절감 효과 산출 근거로 해가지고 연료비 절감, 항해 일수 한 10일에서 10일 단축을 하고 선박은 1일 운항비 약 7만 달러, 시나리오별 TU 물동량을 전망해가지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제가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을 때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총 사업비가 한 4조 원 정도 아주 좀 적게 제가 잡았습니다. 연간 편익이 1조 한 7억 정도 들고 높고, 분석 결과 MVP 같은 경우에는 14.7조 원이 나왔고, BC 편익 편익 분석이죠. 편익 대비 코스트 분석을 하니까 3.16이 나왔고, IR 분석이죠. IR 분석은 12.8 놓고, 민감도 분석은 물동량이 40% 감소하더라도 BC 분석이 1.7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BC 분석이 1 이상 나오면 이는 무조건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동량이 40%를 감소하더라도 1.7 되니까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각 항목별로 물류비 절감이 이렇고, 항만 수입 증가가 이렇고, 벙커링이 이렇게 수익이 되고, 사람 연가 효과가 되고, 연간 총액이 1조 한 6,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BC 분석, 물동량 배날 20%, 마이너스 40%, 사업비가 이렇게 12%, 20%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뭐다? 할인율을 6% 잡더라도 2.64니까 굉장히 사업성,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인프라를 구축할 때, 도로를 닦던물 할 때, 국회에서 통과될 때나 아니면 기재부에서 이걸 할 때 1 이상 유지하면 해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해가지고 비용도 좀 많이 들고 물동량도 줄어들 걸 해가지고 잡더라도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선배님, 예.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예.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즘 탄소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CO2, 그죠? 그래서 요즘 듀얼 이중을 해가지고 이제 방카를 떼는 거하고 메탄올 떼는 거하고 두 개 엔진이 나왔어요. 유럽 쪽으로 가면 무조건 이제 메탄올 떼야 돼요. 메탄올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벙커를 떼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즘 탄소세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안 넣습니다. 이게. 그런 것도 넣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커지겠죠. 왜냐면 운항일수가 단축되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커질 겁니다. 저는 이제 좀 간단히, 뭐 이번 강의하기 위해서 저 간단히 이걸 내려봤는데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